자네 때문에 지금 설명할 걸 까먹어 버렸잖아. 1월 1일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말이죠. 뭐 결근하고, 술 먹고 술병 나와가지고 며칠 혼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이제 그 근무 태도가 여기 평정 시점에 와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겠지? 처음에 이런 모습들이 이게 뭐냐면 첫머리 효과예요. 오케이? 근데 반대로 막바지 효과는 뭐냐면 근무를 잘 하고 있는데 6월달 들어가지고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막바지 효과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각각. 그러니까 그냥 항상 일정하게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생활 패턴대로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절제가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행정학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야. 자, 97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97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이 규칙적 오류하고 총기적 오류 개념은 구분해 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9번에 넘어오면 헤일로 효과에 관한 것인데, 헤일로 효과는 연쇄 효과입니다. 연쇄 효과. 이걸 후광 효과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야. 연쇄 효과 또는 후광 효과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야. 1번 특정 평정 요소의 평정 결과가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평정자의 전반적인 인상에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착오, 이것을 헤일로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표식 평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헤일로 평정. 도표식 평정에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것은 체크리스트법이에요. 체크리스트법. 또 이것도 있어요. 강제 선택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체크리스트에 관한 거죠. 체크할 항목들을 쭉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이게 체크리스트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자,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직원들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지 해당되는 것들 체크하는 거야.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강제 선택법은 이런 거예요. 자, 이 항목들 가운데 이 친구에 적용되는 항목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이 친구에 적용되는 항목들은 이런 내용들이고 각각 개개인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선택해서. 이것도 연쇄 효과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강제 선택법은 체크리스트법의 한 유형입니다. 아셨어요? 강제 선택법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갑자기 뭐 강제 선택법 이런 거 나오면 이것도 체크리스트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리고 그것 또한 연쇄 효과를 막아준다. 응? 그것 또한. 자, 그래서 99번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연쇄 효과에 관한 것이고, 2번 근무상대 평정에서 최근의 실적과 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 오류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적 오류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적 오류. 3번 평정자의 편견이나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오차를 말하는 건 상동적 오류. 고정관념이랄지 선입견, 편견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여기서 이 내용들이. 그 다음 4번 근평에서 평정자가 무난하게 중간 점수를 주려는 경향은 집중화 오류입니다. 중간으로 이제 몰리는 거니까 집중화 오류. 자, 99번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자, 101번.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상대 평정 방법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기에 보니까 저는 학생들의 평가함에 있어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등급을 줍니다. 비록 평가 대상 전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인원이 좋은 평가를 받거나 혹은 전원이 우수하더라도 일부 학생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합니다. 이게 뭐예요? 강제 선택법이야. 강제 선택법. 맞아, 강제 배분법. 4번이 아니고 1번. 강제 배분법. 내가 대학에서 학생들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입력을 시킬 때, 그래서 상위 예를 들어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총점으로 해서.
점수를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만약에 그 수치가 오버되면 입력을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밑에 단계로 이제 넣어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강제로 배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제 배분법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걸 막아준다는 거지. 응? 자, 다음 103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무성적 평정의 오류는 자, 박스에서 임용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무단 결근을 하지 않던 어떤 직원이 근무성적 평정 하루 전날 무단 결근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직원은 평정 요소 가운데 직무 수행 태도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근접 오류예요. 네? 네, 근접 효과에 의한 오류, 근접 오류. 응? 자, 104번. 배치 전환에 대한 흠요소 가장 옳지 않은 거. 배치 전환의 대표적인 건 뭐다? 배치 전환은 수평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전보가 대표적인 배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직 전보. 전직 전보. 전직은 다른 직렬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직렬에서 사회복지 직렬로 이렇게. 이게 전직이야. 전보는 같은 직렬 내에서의 수평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보는. 상당구청의 복지과장이 청원구청의 복지과장으로 옮겨갔어요. 수평이동이죠. 전보예요, 이것은. 에? 그리고 같은 직렬 내에서 이동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전보가 된다. 자, 배치 전환에 대한 흠요소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능력의 정체와 퇴행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꾸 옮겨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자, 두 번째, 직무의 부적용을 해소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재적응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3번,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증진시킨다. 전문성과 능률성은 줘야 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4번, 정당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종의 징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주도로 발령이 났어요. 이거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 경우들처럼 여기서. 그래서 일종의 징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전직 전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전직 전보는 전문성은 오히려 저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우측에 105번 문제에서 배치 전환의 용도, 소극적인 용도, 적극적인 용도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체크했다가 한 번씩 확인하세요. 문제도 풀어보고. 자, 106번. 자, 106번 빨리 한번 풀어봐. 문제 풀었습니까? 자, 그러면 공무원의 경력 개발 시에 준수해야 될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일반 적재적소의 원칙. 그런데 이 공무원의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 바로 공무원의 경력 개발에 관한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적재적소의 원칙, 2번 직급 중심이 아니라 직무 중심의 원칙이야. 직급 중심이 아닌 직무 중심의 원칙. 그러니까 담당하는 직무, 여기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인재 양성의 원칙은요,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게 아니에요. 인재 양성의 원칙은 내부 인재의 양성입니다. 내부 인재 양성. 외부에서 인재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 인재를 양성한다. 그 다음에 4번 자기 주도의 원칙. 이 내용들이 바로 경력 개발에 있어 원칙으로서 제시된 것들인데, 두 번째 내용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직급 중심이 아니라 뭐다? 직무 중심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해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직무와 역량 중심의 원칙.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주도의 원칙이에요. 자기 주도의 원칙. 이런 내용들이 경력 개발의 원칙에 관한 것들입니다. 챙겨야 돼요. 자, 107번. 공무원의 사기 관리에 대한 흠요소 옳은 것은 1번. 공무원의 제한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공무원이 제안을 했는데요. 그 공무원 제안으로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 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사람의 제안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으니까. 오케이? 두 번째,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절차. 이게 바로 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소청 심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복할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행정 소송을. 그리고 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요, 원징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할 수는 없다. 원징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구충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구충심사위원회를 둔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 중앙구충심사위원회 있잖아요.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같이 합니다. 중앙구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한다. 4번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 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과상여금이잖아. 성과평가에 대한 상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연공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아니지. 연공이 뭐라고 그랬어? 연공은 짬밥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경력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과 상여금이기 때문에 성과 평가를 통해서 상여금을 반영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107번에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죠. 자, 8번. 공무원의 근무 방식과 그 형태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연 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 방식과 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연 근무제다. 유연 근무제.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 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요, 주 20시간이에요. 주 20시간. 이 시간 선택제 근무는 주 2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만 근무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공무원 채용할 때 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 따로 구분해갖고 선발했어요. 시험 과목도 달라요. 시험 과목도 따로 선발했는데, 자, 기억할 거야. 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도 정년이 보장되고 신분이 보장됩니다. 아셨어요? 정년이 있고 똑같아요. 그리고 신분도 보장돼요. 시간 선택제 공무원도. 응? 주 20시간 근무야. 그 다음에 3번.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 같은 것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 탄력근무제.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한 게 아니라 11시에 출근해가지고 11시에 출근해서 9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응? 11시부터 출근해가지고. 아니면 점심 먹고 오후에 출근해가지고 9시간 근무하거나. 탄력근무제죠. 그 다음에 4번 원격근무제.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만을 이용해서 근무하는 제도. 재택근무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압축근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빠져있지만 압축근무제. 예를 들어서 그 하루에 9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12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4일 동안만 근무하는 겁니다. 압축근무제. 응? 압축근무제. 그러면 이제 4일만 근무하고 3일을 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압축근무제는 근무 일수를 줄이는 거. 근무 시간을 늘려서. 오케이? 이게 압축근무제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적용해서 시행되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이제 업무 양이랄지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처 여건에 맞게끔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각각의 개념들 좀 구분하는데 유연 근무제, 시간 선택제 근무, 이것은 주 40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무 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한다는데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그냥. 주 20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탄력근무제,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근무 시간이나 근무일수를. 그 다음에 원격근무, 재택근무 같은 거. 좀 전에 얘기했던 압축근무 같은 거 있죠? 압축근무, 이런 부분들. 압축근무는 탄력근무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죠? 자, 2번이 틀렸고 111번으로 넘어옵니다. 공무원 보수 가운데서 연봉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봉제 1번. 직무성과학적 연봉제는 고유공무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자, 우측에 박스를 한번 보실래요?
거기 공무원 보수에 돼 있어 고정급적 연봉제 있죠? 정무직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경우냐면 대통령, 장관 이런 경우들이 바로 고정급적 연봉제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기본 연봉만 딱 책정이 돼 있어요. 오케이? 기본 연봉만 이런 경우는 성과급 이런 거 반영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고유 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은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유 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요 기본 연봉에다가 플러스 우측에다 플러스 성과 연봉이 반영됩니다. 같이. 왜냐면 성과 계약을 체결하잖아. 고유 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성과 계약을 체결해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거에 따라 성과 연봉이 반영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기본 연봉에 보면 기준급이 있고 직무급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유 공무원단은 직무 등급이 있어가지고 가급, 나급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직무급적 요소가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입니다. 오케이? 거기에는 이제 기본 연봉하고 그다음에 성과 연봉이 같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 4급 공무원 이상의 과장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냥 성과급적 연봉제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1번 내용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유 공무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거. 두 번째,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 연봉하고 성과 연봉으로 구분된다는데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 고정급적 연봉제는요 기본 연봉만 있어요. 응? 성과 연봉은 없고. 3번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 연봉은 기준급하고 그 다음에 직무급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다. 기준급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급적 요소가 반영돼요. 4번 성과급적 연봉제하고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의 성과 연봉은 전년도의 업무 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이 표현 자체를 보면 굉장히 맞는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이렇게 성과급적 연봉제랄지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는 유사해요. 성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 연봉을 반영하게 되니까. 자, 111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2번입니다. 오케이? 자, 112번에서 자, 공무원 인사제도의 성능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직을 직업 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OX. 자, 직업공무원은 개방형, 폐쇄형? 폐쇄형이야. 폐쇄형이니까 계급제죠? 계급제면 일반행정가, 전문행정가? 일반행정가잖아. 그러니까 행정의 전문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행정가 중심이니까. 직업공무원제는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중시한다. 채용 당시의 능력을 중시한다.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더 중시한다. 이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한다. OX. O야? 네, O예요. 원칙적으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해요. 원칙적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직업공무원제. 2번. 역관제 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리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이고 정책 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왜냐? 역관제 하에서는 이 통치권자하고 예를 들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장관들, 이들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결정해 집행할 때도 어때요? 국민들이 협력을 확보할 수 있잖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만들게 되면 정책 집행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협력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행정의 민주성, 관리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이고 정책 수행 과정에 국민들의 협력 확보를 통해서 효율성도 제고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억하죠. 역관제는 민주성, 실적제는 효율성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암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역관제에 있어 효율성이라는 말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협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이런 표현을 좀 유의해 둘 필요가 있겠죠. 2번 지문과 같은 경우. 2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역관제가 민주성이고 일반적으로 실적제가 효율성이라고 한다면 대표관리제는 여기서 강조되는 이념은 뭐야? 형평성의 이념이겠죠. 그죠? 대표관리제는 역차별의 문제의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소외 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 인사 정책은 미국의 적적 조치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대표관리제는 바로 균형 인사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균형 인사 정책. 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적적 조치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에서 시행됐던 적적 조치가 바로 대표관리제의 제도 도입이에요. 이 어포머티브 액션 프로그램이 대표관리제 제도 도입의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바로 균형 인사 정책에 관한 것이죠. 대표관리제가. 국가유공자들을 채용하는데,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대하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의 우대 제도는 대표관리제 제도와 관계가 없다. 이것은. 응? 4번 총회인건비 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 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 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과 통합 폐지와 절감 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총회 인건비 제도라는 것은요. 인건비 총액만 정하는 거예요. 인건비 총액만. 자, 밑에 해설 보세요. 중앙예산기관이 총정원과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면 각 부처는 그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인력 운영 및 기구 설치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 오케이? 이게 총회 인건비 제도예요. 그렇다면 4번 지문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기구 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 통제를 그대로 둔 채 이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 나오는 것처럼 중앙예산기관은 총 정원과 인건비 예산의 총액 이것만 정해져요. 그리고 각 기관들이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인력 운영에 관한 거, 기구 설치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그 총회 인건비 제도.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인건비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총회 인건비 제도를.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정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진다고 그랬죠? 특히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제 1960년생이 정년 퇴직하는데 굉장히 거의 제일 많을 거예요. 1960년생. 그러면 이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신규 채용의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이들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올해 내년 많이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기대하세요. 아직 발표 안 됐지 지방제. 했어? 언제? 아니 규모가 얼만큼 된다 이런 거 발표했어? 지금 발표한 자치단체가 있긴 있는데 충청부도는 지금 뭐 발표했나? 몰라? 아니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뽑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닌가. 아마 조만간에 발표될 거예요. 지금 자치단체별로 지금 발표하고 있으니까. 응? 어떻든 올해나 내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려서 이제 뽑을 거예요. 분명히. 자, 112번에서는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4번 보시면 제한제도의 직접적인 효용으로서 옳지 않은가. 아까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얘기했어요. 이 제한제도에 관한 부분. 자, 밑에 그 해설 보면 제한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행정과 정부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 양양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그래서 여기서 제한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제한이에요. 아셨어요?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의 제한이지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주민 제한 같은 것은 여기 행정 제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제한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제한제도의 직접적인 효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할지 경비 절감 등의 업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그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두 번째, 공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비공집단을 활성화시킨다. 비공집단의 활성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안이라는 것은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비공집단의 활성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응?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번. 조직 구성원의 자기개발 능력을 자극해서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거고. 4번. 참여의식을 조정함으로써 구성원의 사기를 제고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 자, 114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에요. 117번. 117번. 공무원연금은 재원의 형성 방식에 따라서 부과 방식하고 적립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과 방식하고 적립 방식인데 적립 방식은요 기금제라고 그래요. 기금을 조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과 방식은 비기금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나라는 기금제예요. 근데 이제 공무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본인이 50%, 국가가 50% 부담해가지고 이 공무원 연금을 갖다가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기여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여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공무원 연금의 재원 형성에 있어 기금제하고 기여제 방식을 취합니다. 기금제하고 기여제 방식을. 그래서 공무원 연금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그 공무원 연금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걸 운영해가지고 수익 창출을 통해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부족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어? 군인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지금 그 충당되는 연금 부족 부분이 굉장히 커지니까. 왜냐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평균 수명도 연장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오래 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데 전부 다 부족한 부분 다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 연금 부분에 대한 개편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 군인연금 같은 경우. 자, 여기 보면 공무원연금은 재원의 형성 방식에 따라 부과 방식하고 적립 방식으로 나누는데 부과 방식하고 비교해서 적립 방식의 장점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립 방식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금제라고 그래서 기금제. 1번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왜냐하면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부과 방식인 비기금제는 뭐냐면 기금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연금 부분 해가지고 조성해서 그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매년. 요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부과 방식이고 비기금제야. 매년 국가 예산 가운데 공무원 연금 기금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 기금제는 기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 급여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요 공무원 연금 기금은 조성되어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연금 급여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3번 연금 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것은 적립 방식인 기금제겠죠. 그렇잖아요. 연금 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것. 4번 기금 수익을 통해서 장기 비용 부담을 덜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안정적인 운영이. 자, 그래서 117번에서 적립 방식의 장점이 아닌 거라면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부과 방식인 비기금제와 같은 경우는 매년 국가 예산으로서 국민연금 지급 부분을 예산으로 확보해갖고 지급한다 그 말이야. 주로 유럽에서는 이 비기금제예요. 부과 방식이야.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적립 방식인 기금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각. 응? 자, 이렇게 비교하고 자 119번으로 넘어옵니다. 119번. 공무원 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단체 교섭의 대상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번 조합 보수에 관한 사항. 3번 예산 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번 정책 기획 등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1번, 3번, 4번은요.
인사권자나 그 다음에 기관장의 고유 권한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정책 결정을 한다랄지, 그 다음에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거랄지, 예산, 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자, 밑에 해설 보세요. 노조 대표자는 노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 교섭 대표와 각각 교섭을 합니다. 어떤 부분?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교섭 대상이에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교섭 대상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원의 보수나 복지, 근무 조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반면에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랄지 임용권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 정책 결정에 관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고유 권한인 거야. 그렇잖아요. 정책 결정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임용권 행사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이런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야. 자, 거기 교섭 대상에 관한 부분 밑줄 그어놓으세요. 첫 번째 나왔던 부분. 응?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 자, 뒤로 넘어가서 121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현행 인사행정 제도의 성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맞죠? 근데요, 121번은 사실은 내가 문제를 수정해서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강등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으니까 바뀐 제도를 지금 올린 거야. 어? 이게 지금 2010년도 문제잖아. 어떻게 지금 기준으로 맞춰서 올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국장 등 보조기관만이 아니라 이에 상당한 보좌기관도 같이 포함된다. 보조기관만이 아니라 보좌기관에 해당되는, 그래서 1급, 2급, 3급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3번,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왜냐? 여러분들 정당의 당원이 소청심사위원이 되면 소청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 그렇죠? 이 정당의 당원들은 정책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당의 당원들은 배제하는 거예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응? 4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데, 이 노조 전임자는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돼. 임용권자의 허가를. 그러니까 청주시 소속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노조 전임자 같은 경우는 임용권자가 누굴까요, 여기는? 청주시는. 어? 청주시장이 임용권자예요. 그러니까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어? 그리고 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은 노조 설립 신고할 때, 오케이? 노조 설립 신고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노조 설립 신고. 이런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응? 근데 노조 전임자가 됐을 경우는 무급 휴직입니다. 무급 휴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 전임자가 되면 정말 고난의 연속이겠지. 무급이니까. 뭐 먹고 살겠어요. 조합에서 보수 다 지급해요. 어떻게 무슨 봉사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 121번은 그래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공무원의 근무 규율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죠? 공무원 근무 규율. 잠깐 쉬었다 합시다.